월간으로 발표되는 실거래가 지수인데요. 네. 매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월간 단위로 실거래 지수를 파악한 것도 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1월 달 거가 지금 저렇게 보시면은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0.8% 상승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국은 마이너스로 좀 빠지긴 했지만요. 네네. 다만 2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2월은 상승률이 더 올라가서 1.5% 올라간다고 지수 통계가 잡힐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는 체감적으로 종전 최저가 대비해서 반등 실거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주간 가격 동향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이 기표가 되고 있는데 실거래에서는 상승이 기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저게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월간 실거래 지수를 좀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간으로는 KB든 부동산원이든 작년의 하락률을 7%와 5%로 굉장히 과소하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거래 지수는 작년 하락률을 22%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매우 크게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하락을 하고 나니까 올해 살짝 반등을 하는 거고 주간으로는 작년에 7% 5%만 기표를 해놨더니 올해도 계속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가려면은. 네. 그러니까는 올해도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기표를 해서 주간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5%씩 양쪽이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 동향, 실거래 동향이 실제 시장 분위기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월간으로 확실하게 발표되는 실제 매매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수가 더 정확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방금 보신 지표는 실거래 가격인 거죠, 그렇죠? 네네. 1월 달에. 그럼 저희가 지금 장기 가격 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 마저 보면서 실제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부동산원에서는 2017년 11월을 지수 100으로 환산을 해서 저 때부터 주택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수 100에서 180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가 현재 140 레벨까지 내려서 지수 기준으로 22%가 하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전국 같은 경우에도 지수 기준 140까지 올랐다가 지금 116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수 기준으로 한 17%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주간 가격 동향으로는 한 자릿수 하락밖에 안 했지만 실거래 지수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굉장히 낙폭이 큰 그런 하락을 반영을 했다가 서울이 140에서 141로 네네. 살짝 올라간 게 아까 처음에 보셨던 네네. 그 1월 달, 그림이고 예. 2월은 143으로 이제 1.5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2022년에는 20% 이상 빠졌지만 지금은 바닥에서 한 3-4% 오르나 보다. 그리고 3월은 아직 안 나왔지만 체감적으로 더 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닥이 좀 나왔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약간 1월, 2월에 기존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게 추세적으로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게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궁금한 대목일 텐데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 매매 시장은 수요 공급으로 매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공급의 경우에는 큰 이견이 없이 분양과 착공 데이터를 통해서 입주까지 챙길 수가 있어요. 약 한 3년 후까지요. 그런데 수요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그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네. 수요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돈이라는 거는 결국 소득과 대출이고 소득은 경기를 따라가고 대출은 금리와 대출 제도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한국은행이 3월 15일에 발표한 그래프인데 네. 2021년에 가계대출이 너무 폭증하다 보니까 네.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DSR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현재 가계대출은 DSR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21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DSR의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내 소득의 몇 %냐 네.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액 곱하기 대출 금리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 될 거고요. 원리금 상환액의 근거가 될 거고 분모는 본인 소득이거든요. 저게 21년 4월에 도입이 됐거든요. 네.
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가계대출 차주 전체 DSR이 38.4% 정도 돼서 그거를 크게 늘리기 싫으니까 40%로 선을 그어놨어요. 네. 그런데 DSR이라는 거는 대출 총액에다가 결국 이자율을 곱해야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는 거니까 대출 증가율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율이다 보니까 이자라는 하나의 더 변수가 있는데 그래서 2022년에 우리나라는 가계가 9조 원의 대출을 상환할 정도로 대출을 순 감소를 시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DSR이 40.6%로 DSR 기준선을 넘어버렸어요. 현재 자연 발생적으로는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정부가 올해 1월 30일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발표할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냥 40.6%가 넘는 가구를 하더라도 빌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는 빡빡하게 막혀 있는데 특례론이라는 그 출구가 나왔고 네. 그래서 이거를 편하게 빌릴 수가 있게 되면서 이게 지금 주택시장을 돌려세운 힘인데요. 왜 힘이냐고 말을 했냐면은 연간 2020년, 21년에 한국 가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렸는데 월에 10조 원 수준으로 빌렸거든요. 연간 120조 원 정도 빌렸고 엄청나게 돈을 빌렸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로는 한 달에 20조 원을 빌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강하게 돈 빌리는 거에 2배의 힘으로 빌렸고요. 예산은 40조 원이었고 돈을 빌려서 다 집을 산 게 아니라 그중에 한 3분의 2는 종전 빚을 갚는 데 쓰고 왜냐면 40.6% 넘었으니까 네.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환하는 데 썼고요.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신규로 집을 사는 데 썼는데 그 금액만 해도 그래도 8조 원은 넘으니까 이게 월간 최대 대출 나왔던 수준만큼의 위력은 돼서 아까 제가 소득과 대출이라고 했는데 대출이 갑자기 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구매력에 작동을 했고 이게 주택시장을 돌려세운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40조인데 벌써 절반을 썼으니까 상반기 정도면은 거의 좀 소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상반기에 소진이 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우리나라 가계는 40%가 넘는 DSR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다시 수요가 좀 크게 위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주 전체 DSR은 40% 넘었다고 하느니 지적할 정도로 자연 발생적으로 하려면 뭐 45%로 높이라거나 요구를 하는 보고서처럼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런 게 없다면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예산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의 강세장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미착공 리스크라든가 이제 미분양이라든가 네. 아니면 부동산 PF 관련 그런 부실이 하반기에 좀 재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해서 제가 소득과 대출이라고 했는데 이 소득단에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좀 단기적이라고 봤던 그런 근거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세금이 좀 줄었는데 그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데. 이거는 예. 이제 종부세라는 세금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 수준의 그 공시가격 하락하고 종부세법 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원래 주택분 종부세는 2020년에는 한 1.5조 원 정도 거쳤는데요. 2021년에 4조 7천억이 거칠 정도로 네. 21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아시겠지만 2020년에 710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종부세율을 엄청나게 높여놨거든요. 그러니까 6월 30일이 부과 기준일인데 710 대책이다 보니까 21년도 세금에 영향을 줘가지고 21년 종부세가 3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윤 정부가 되고 나서 종부세를 계산하는 공정가액 비율을 낮추면서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시가격은 22년에도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종부세가 4조 5천억으로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공시가격을 부동산원이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평을 하지만 공시가격은 부동산 조사원들이 조사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감정평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부동산원이 발표했던 게 올해 18% 정도 전국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고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공시가격 반영 비율도 60%로 95%에서 작년에 돌려놨기 때문에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기준액도 높이는 등 종부세를 좀 완화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현재 1세대 1주택인데 국민주택인 34평 가구를 강북 지역에서 종부세 내려면은 아파트 3개 단지밖에 없습니다. 강북 지역에서는. 네. 이촌동하고 그다음에 경희궁 자이 정도만 내시는 네. 거고요. 만약에 부부 합산이면은 공시 가격 부부 합산이면은 공제가 이제 더 늘어나잖아요. 종부세를 내셔야 되는 그런 아파트는 정말 반포 압구정 아주 희소한 아파트들만 네. 내시고 거의 다 안 내세요. 그래서 현재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깎였고요. 너무 깎이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반대로 공시 가격 60% 낮춘 거 좀 80으로 좀 올리면 안 될까? 이러면서 네. 어느 정도 걷고 싶어서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차원에서. 네. 네네. 너무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종부세라는 세금이 어느 정도 유명무실화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 정부조차도 3주택자 이상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강화된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1주택 종부세에 의지하는 굉장히 완화적인 상황인데 세 채가 넘어가면 여전히 투기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네. 그래서 주택 수를 어쨌든 3채 이상이신 분들은 줄이려는 그런 시도가 조금 있을 것 같고 한 채이시거나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 채 더 사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유세가 낮춰진 부분이 나중에 주택 매매 시장이 좀 살아났을 때 확실하게 큰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좀 장기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과거에 보유 부담을 높이는 종부세제를 2018년 9.13 등등 상당히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였고 그랬죠. 네.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기사 여쭤보시면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이제 시행이 됐다라는 건데 그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청약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작년부터 청약 제도를 사실상 다 풀었는데요. 원래는 큰 컨셉은 청약이 무주택자 중심이었고 그렇지만 무주택자만 하니까 수요풀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1주택자 그리고 무순위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도 다 풀게 됐거든요. 다주택자도 풀고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제한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서울에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청약 전매 제한을 완화를 한 것은 사실 상당히 완화를 했는데요. 원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년 전매 제한이 걸렸었는데요. 이번에 둔촌주공도 원래는 8년 전매 제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도권 과밀억자권역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라서 당첨일 기준으로 1년 지나면 팔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방에서 둔촌주공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이 1년 지나서 만약에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면은 뭐 팔 수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그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전매 제한은 1.3 대책이라든가 작년에 나왔던 그런 분양 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계속해서 나온 거여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좀 투자 수요 유입 등등 시장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 같고요. 여기서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원래 5년에서 2년 정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왔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당첨됐는데 실거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 해서 지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을 얼마 전까지 발의 안 했다가 이번 주인가 지난주쯤에 이제 국토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야당에서는 투기를 조장하냐 뭐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결국 국회 논의하는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좀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 권한에 대한 주택법 처리 방향이 사실 분양권 전매 제한하고도 매우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어서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그 부작용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굉장히 지역 기반 재화인데 돈은 전국을 떠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그 알짜 청약지로만 돈이 몰려와서 그 서울의 미분양은 크게 감소하겠지만 지방 미분양은 늘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청약과 관련한 규제를 풀다 보니까 나왔던 반대급부가 수도권의 미분양은 늘지 않고 있는데 계속 12,000으로 계속 고정인데 지방 미분양만 월 8,000, 6,000, 8,000만 이렇게 늘어가지고 저희가 4만 가구 미분양일 때나 7만 5천 미분양일 때나 수도권 미분양은 플랫하고 지방 미분양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는 더더욱더 지방 미분양을 늘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여서 그럼 미분양은 더 늘어나는 거고요. 오직 2월 말 기준으로 서울 미분양이 1,0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건 없어지겠지만 지방 미은 몇만 건씩 늘어날 거니까 이게 전체 건설 경기나 그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좋은 대책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가당착적인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